중국의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나라 문화의 중심지들이다. 중국에도 현대화의 새벽이 밝아오면서 그 영향이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때 중국 도시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아직도 문명의 초기부터 전해져 내려온 옛 전통의 생활 방식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리즈는 광대한 시공간을 거쳐 형성된 중국의 62개 도시들의 매혹적인 전통과 문화를 살펴볼 것이다. 중국 남서부의 양자강을 따라 산악지대인 사천지방의 중경이라는 도시가 있다.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모두 1,400만 명의 주민들이 산다. 3천여 년 전에 생긴 이 도시의 문화는 중국 전역으로부터 대거 이주해온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지역의 놀랄만한 지형처럼 중경시도 중국의 문화적 도시들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중국 동해안의 양자강 어귀에 상해시가 있다. 19세기의 아편 전쟁 이후에 무역항으로 개방되었던 상해에서는 높이 솟은 건물들을 보면 서구로부터 받은 영향을 알 수 있다. 상해는 또한 중국 국민당의 창시자이자 청제국에 대한 투쟁의 지도자였던 손문 박사의 고향이기도 하다. 상해는 청왕조가 무너진 후 혼란기의 중국의 주요 무대였다. 남쪽에는 천주시가 있다. 이곳은 10세기, 11세기에 송왕조의 무역항이었으며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했던 옛 도시이다. 오늘날 천주시는 우리들에게 옛 중국 제국의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매혹적인 여행을 제공한다. (19세기) 초에는 광주시만이 유일하게 서방에 개방되어 있었던 무역항이었다. 많은 중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옛 속담을 알고 있다. 음식을 잘 먹고 싶으면 광주로 가라. 이 도시는 헤엄치거나 걷거나 기어다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먹거리로 쓴다. 심지어는 독사까지도 광동의 노련한 주방장의 손길을 거쳐 100가지 이상의 요리에 사용된다. 우리가 처음으로 가볼 곳은 옛 요새 도시인 평효이다. 여러 세기 동안 중국의 북쪽 끝에 자리 잡았던 평효시는 북쪽의 유목민족들의 많은 침략을 겪었다. 오늘날에도 평효는 명청왕조 시대로부터의 뛰어난 건축물들을 보존하고 있다. 중국 북부의 독특한 일상생활은 수백 년에 걸쳐서 형성되고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전통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도시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 최고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선정한 62개 도시 중에 몇몇 도시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알래스카까지 포함한 미국 영토와 대략 비슷한 크기의 국토를 가지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중국 내륙 지방은 약 4천년 동안 중국 제국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는 광범위하게 개발된 북동쪽의 만주도 포함한다. 중국 외곽 지역은 북쪽 내몽고의 건조한 황토지대와 서쪽의 사막지방, 티베트 산악지역, 그리고 남서쪽의 정글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 외곽 지역에는 전체 12억 인구 중 겨우 5% 정도만이 아주 극적인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들 중의 하나인 북쪽의 황하강과 양자강은 중국을 가로지르면서 수천 마일씩 흐르고 있다. 이 강들은 중국 도시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중국 인구의 90% 이상이 한족이긴 하지만 중국은 아주 다양한 여러 민족들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민족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사와 종교 관습은 문명의 초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 본토의 도시들은 용맹스러운 기마민족과 유목민족의 문화들로 그 북쪽과 서쪽이 둘러싸여 있었다. 거대한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있었던 몽고의 징기스칸이나 쿠빌라이 칸 같은 유명한 지도자들은 중국을 계속해서 포위 공격했다. 수세기 동안 중국 도시들의 최후 방어선은 도시의 성벽이었다. 여러 도시 성벽 위에는 문화의 신을 위한 사원이 세워졌고 옛 중국인들은 이를 북두칠성 끝에 있는 큰 별이라고 생각했다. 도시 성벽 위에 문화의 신을 위한 사원을 세운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사원은 평화 시에는 중국인들의 정신적 지두였다. 즉 도시의 펑수이 또는 행운을 지켜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도시의 문화적 전통을 지키는 것이었다. 중국 북부의 산서지방에 있는 평여 성벽은 조왕조 때인 2700년 전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돌과 벽돌로 된 성벽은 600년 전 명왕조 때 이 도시가 확장되면서 세워진 것이다. 높은 성벽과 경비탑, 개판 형식의 성문과 해자로 인해 이 성벽은 아주 강력한 수비를 할 수 있었다. 이 성벽들이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역동적인 변화들을 막지는 못했지만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 장벽에 구실을 했다. 평효시는 황하의 서쪽 그리고 만리장성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 옛 도시들처럼 이 도시도 원래는 태양과 생명이 솟아나는 방향인 남쪽을 향하고 있는 직사각형 형태였다. 상점이 늘어선 거리가 이 옛 도시 중앙을 가로지른다. 오래된 건물들 중 대부분이 1911년에 망하기 전까지 500년 이상 지속됐던 명청 왕조 때 세워졌다. 정치적으로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두 왕조의 건축 양식은 서로 일치한다. 아마도 대표적인 예는 이 도시의 좁은 골목들 주변에 몰려있는 커다란 안뜰 가옥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먼 지방에서 사는 상인도 경제적 능력이 생기자마자 고향에 집을 짓는다. 집이 얼마나 좋은지가 그의 전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 중국 제국 시절에는 2대 이상의 가족과 친척들이 한 집에서 살았다. 나이 많은 사람이 안뜰 안쪽에, 젊은 사람이 바깥쪽에서 생활했다. 오로지 연장
안뜰 가옥과 마찬가지로 결혼식도 중국의 정교한 가족관계의 전통을 나타내준다. 가족 구성원들은 연장자 제도에 따라 전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여기서는 수세기 동안의 전통을 따라 조모가 2개의 꼬인실을 가지고 신부의 머리선 주변의 짧은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뽑는다. 적백 축하로 불리는 결혼식과 장례식은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적색은 경사를 나타내는 색이고 흰색은 애도를 나타내는 색이다. 서양에서는 애도를 뜻하는 흑색이 중국에서는 부유함의 표시이다. 중국 북부에서는 누가 죽으면 그의 가문 전체가 장례식에 온다. 악단은 많은 구경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장례식에 온 사람이 적다는 것은 고인이 별로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례식에는 참석자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평야의 모든 가문들은 가문의 사람들이 값을 치르는 아름답게 장식된 관덮개를 가지고 있다. 무덤에 매장품을 함께 집어넣는 옛 관행에 기원해서 고인이 내세를 향해 여행을 떠날 때 그를 동반한다는 의미에서 현세의 물건들의 종이 모형들을 태우는 의식을 행한다. 옛 중국인들은 인간 동물설과 흑점에 기초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땅 위의 자연 안에 또 하늘에 신들이 살고 있었다.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잘 모셔지면 그 조상들이 현세의 가족을 위해서 신들의 일에 끼어들 수 있다고도 믿었기 때문에 옛 조상을 기리는 의식들과 의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곳은 도시신을 위한 사원이다. 도시신의 역할은 인간과 자연 또 하늘의 노여움으로부터 이 도시와 그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평유에는 57개의 사원 및 수도원이 있는데 이는 이렇게 작은 마을로서는 꽤 많은 숫자이다. 많은 사원들이 2세기에 중국에 들어온 불교 신앙을 반영한다. 쟁기오 사원은 중국 전역에서 그 오랜 건축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9세기에 세워진 만불강당은 중국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세 건물 중에 하나이다. 이곳에 있는 동상들은 둥근 윤곽을 가지고 있으며 당나라 예술의 전형적인 특징인 통통한 얼굴 모습을 보여준다. 이 건물들은 불교를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의 돈으로 세워졌다. 이들은 탁발제도, 즉 동냥하는 관행으로 살았던 역대 불교 승려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 승려들은 이 사업에 그들의 일생을 바쳤다. 어떤 동상들은 건물을 위해 기증한 사람들의 얼굴을 조각한 것이기도 하다. 서민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의 초상을 통해 과거의 평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미 문화가 발전한 후에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의 종교는 종종 여러 가지 신앙이 혼합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 전통문화의 정수는 종교가 아니라 사상학파들이 펴트린 합리주의 정신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콩푸지, 즉 공자인데 그는 2500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에 살았던 철학자이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유교를 종교가 아니라 국가와 가정을 다스리는 윤리와 도덕으로 여긴다. 불교는 2세기경에 옛 실크로드를 경유해서 중국으로 전해졌으며 수세기 동안의 갈등 끝에 결국에 가서는 중국의 신앙 체계에 동화됐다. 평유에 있는 공자사원은 그를 기리기 위해 불교의 전통적인 사원과 신들의 조각상을 가지고 있다. 공자는 내세보다는
지상에서의 삶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측면들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철학자이다. 공자를 신격화하는 것이 다소 역설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난 수세기 동안에 불교와 유교의 많은 요소들은 서로 융화되어 중국인들의 영적인 삶에 하나의 연결된 측면을 형성했다. 상점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업체 건물들도 사적인 주택들과 같은 방식으로 지어졌다. 실제로 거의 모든 사업은 가족 단위로 운영된다. 이 금융회사는 1820년대에 세워졌다. 이 회사는 1800년대 중반 미국의 남북전쟁 무렵에는 중국 전역에 지사를 가지고 있었고 해외에서도 사업을 했다. 샹시 지역의 은행가들은 중국 전체의 무역 재무관으로서의 뛰어난 금융기술로 유명했다. 평유에서는 일을 끝내고 쉬는 날이면 전통적인 가족 오락 형식의 샤그 인형 민속극을 즐겼다. 각각의 상자 안에 있는 작은 인형들은 서로 다른 민속극을 나타낸다. 다른 형식의 중국 민속극과 마찬가지로 이 민속극도 보통 분명한 도덕성을 기초로 해서 역사적 인물들의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샤그 민속극 공연에는 또한 불협화음의 북과 지잉 음악도 등장한다. 이 독특한 형식의 예술은 700년 전에 몽고의 원왕조 때 평유에 나타났으며 명청 왕조 때 꽤 인기를 누리게 됐다. 샤그 민속극의 인형들은 모두 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것이 한 개도 없다. 평유에서 유명한 또 다른 공예품은 광이 나는 칠기들이다. 평유에서 당왕조 때인 12세기 전에 처음으로 반짝거리는 칠기가 만들어졌다. 목조 가구들은 처음에는 수수한 색상의 금으로 간단한 디자인을 그린 것이었다. 그러나 6세기 전부터 금칠과 정교한 디자인이 두드러진 특징이 됐다. 물건들은 오칠이 입혀진 후 광택을 냈고 이런 과정이 반복됐다. 마지막 광내기는 맨손으로 행해져서 뛰어난 광택을 얻어냈다. 무늬는 그려지거나 조각되거나 혹은 상감 기법으로 새겨 넣어져서 이 칠기들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 도시의 역사는 그 도시의 자부심인 동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들 한다. 평유시가 그중 어떤 경우이건 간에 이 시의 역사는 문명이라는 것이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을 때에 확립된 전통적인 생활 양식의 결과이다. 중국의 최남단 지방인 광동에 광주시가 있다. 진주강 삼각주의 북쪽에 있는 광주는 중국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그 남쪽에는 1997년까지 영국의 통치를 받는 홍콩 항구가 있다. 광주는 청왕조 초대 황제가 국토를 중국 남부로 확장시켰던 기원전 214년에 처음 세워졌다. 천여 년 전에 당왕조 무렵에는 광주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역항이었다. 진주와 상아, 향, 조미료들이 서쪽에서 광주로 왔고 중국 내륙으로 운송됐다. 한편 중국의 비단과 차, 도자기들은 잡동산이라고 불린 함대와 배에 실려 다른 나라로 건너갔다. 멀게는 아프리카의 항구까지 갔던 이 배들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중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신비로움이 더해만 갔다. 옛 항구로서 광주시는 내륙 지방의 도시들보다는 많은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 15세기 전 달마칼라라는 인도 승려가 바다를 건너와서 이곳에 불교를 전했다. 676년경에는 중국의 남방 불교 종파가 광주에 확립됐다. 6세기에 세워진 남부 해신사원은 항해자들이 바다로 나가기 전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찾았던 곳이다.
광주는 해교 신앙이 중국의 바다를 통해 들어온 첫 번째 항구 도시였다. 이 사원은 아랍 상인들과 광주에 사는 그들 가족들이 기부한 돈으로 지어졌다. 광주에서 계속 해교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중국이 폐쇄적인 국가라는 널리 퍼진 역사적 견해와는 상충되는 것이다. 이곳 13로 거리는 청왕조 때 중국의 애국무역의 중심지로 유명했던 곳이다. 당시에는 13개의 애국 회사가 애국무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 초의 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장면을 보고 있다. 음식 산업이 크게 번창하고 있는 광주 거리에는 음식점과 찻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중국인들은 잘 먹고 싶으면 광주로 가라고 한다. 광동 요리는 엄청나게 다양한 재료들과 요리법을 자랑한다. 중국에서는 보통 개인적으로 음식을 덜어 먹기보다는 큰 접시에 요리를 담아 내놓는다. 광동의 속된 말로 헤엄을 치거나 걷거나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는 것이라 한다. 가금, 꽃, 곤충, 거북이, 뱀 등 살아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광동 요리에 쓰이지 않는 것이 없다. 또한 중국 전역에서 음식을 내놓는 방법은 하나의 예술로 발전했다. 황궁에서의 진수성찬의 영향을 받아 음식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음식이 식욕을 돋굴 만큼 맛있어 보이도록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 광동 사람들은 뱀을 먹기를 좋아한다. 광주에서 뱀 식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는 장난로에 있는 뱀 음식점이다. 뱀을 먹기에 가장 좋은 계절로 여겨지는 가을에는 주방장이 뱀을 죽여서 요리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손님들로 음식점이 가득 찬다. 뱀 고기로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요리가 만들어진다. 주방장의 노련한 손길을 거치고 나면 무서운 독사들조차도 맛있는 연해 요리가 된다. 정원에 있는 뱀에서부터 코브라까지 모든 종류의 뱀들이 사용된다. 독사가 가장 맛이 좋다고 여겨진다. 독사의 담즙은 또한 의약으로서 효과가 있고 동시에 체음제가 되기도 한다고 여겨진다. 기술적으로 뱀에서 담즙을 빼낸 다음 포도주나 곡물로 만든 술과 섞어서 술을 만드는데 이 술은 오랫동안 성적인 힘을 북돋아주고 소화를 돕는다고 여겨져 왔다. 광주의 음식점과 찻집들은 사업 얘기를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식사나 차 한잔을 같이 하면서 계약이 성사되는 일이 자주 있다. 광동인들은 하루에 적어도 석 잔의 차를 마신다. 이는 어쩌면 이 지역의 날씨나 사업하는 방식에 관련된 것인지도 모른다. 협상은 시간과 주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차를 마시면서 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 또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차를 수출하는 지역이었던 광주에는 차가 아주 풍부하다. 따뜻한 날씨 덕택에 광주에서는 1년 내내 꽃이 핀다. 광주 주위에는 많은 화원들이 있어서 이들이 신선한 화초와 화분들을 이 지역 시장과 홍콩, 마카오 등지에 공급한다. 유명한 봄꽃 시장이 열리면 거리에는 온통 꽃을 사려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봄꽃 시장은 광주의 연례꽃 전시회의 절정이다. 이곳에서는 청왕조 시대 이래로 쭉 봄축제 전야의 꽃시장이 열렸다. 이 꽃시장은
보통 중국의 음력으로 새 전야까지 3, 4일간 열렸다. 이때 광주 주민들은 친구나 친척 혹은 이웃들과 함께 와서 집을 장식하고 새해의 행운을 가져다줄 꽃을 샀다. 광주는 또한 혁명의 요람이었다. 1830년대에 영국은 군함을 동원해서 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중국의 아편을 들여왔다. 1840년 광주에서 시작된 아편 전쟁은 중국 현대사의 시작으로 간주된다. 당시에 청왕조의 지배자들이 영국에 개방하고 있었던 유일한 무역항이 광주였기 때문에 영국은 이곳에서 모든 중국차를 수입했다. 아편 전쟁과 1842년의 남경 조약으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해안의 모든 항구들을 무역선들에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1858년 경에는 광주의 차 수출량의 3분의 2가 상해를 비롯한 다른 항구로 넘겨졌다. 그 결과 광주의 수천 명의 부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곳 주민들은 외세의 간섭과 청왕조의 무능력함에 대해 점점 더 불만을 품게 됐다. 청나라 군대의 자원에 압박을 가하는 무장 반란들이 중국 전역에서 발생했다. 1894년에는 한국의 영토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다투기 시작했다. 1894년 해전에서 일본은 중국 해군을 참패시켰다. 이것이 중국 제국의 몰락의 시작이었다. 중국 제국에 대한 강력한 반대 세력들이 중국 전역의 마을과 도시들에서 커져가기 시작했다. 모든 황실의 상징들이 폭도들에 의해 파괴됐다. 만주의 청왕조가 중국의 남자들에게 강요했던 큐, 즉 말총머리는 중국 제국의 상징이었다. 중국 전역의 젊은이들이 반항의 표시로 그들의 큐를 잘라버렸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했다. 중국 남부에서 1년의 반란이 일어난 후 청왕조는 강제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다. 1911년에 혁명은 끝이 났다. 이때 손문 박사가 중국 국민당을 창설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후 연합국들은 중국 동북부의 산동 지역의 독일 영토를 일본에 넘겨주었다. 중국의 광대한 영역을 지방의 전쟁 군주들이 다스렸다. 20세기 전반에는 중국의 민족주의가 성장하는 반면 중국 전체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통일되기 전에 외국 점령에 반대하는 전쟁과 내전이 일어났다. 송왕조는 12세기 초에 중국 북부의 많은 지역을 유목민족인 절킨 타타르족에 빼앗겼고 그와 함께 실크로드의 장악권도 이뤘다. 송왕조가 수도를 훨씬 더 남쪽으로 옮기자 남쪽의 항구 도시들과 해상 무역이 결국 이쪽의 실크로드를 대신하게 됐다. 광주시는 바다의 실크로드에서 중요한 항구가 된 것이다. 광주는 수세기 동안 3개의 만과 2개의 항구에 접근하기 용이한 것으로 유명했다. 여행자들은 천주로부터 일본, 동남아시아, 페르시아, 아라비아 반도, 심지어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항해할 수 있었다. 항해가 늘어나면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 이미 당 왕조 때 상당 규모의 조선 산업이 존재했었던 이곳은 송, 원 왕조 때쯤에는 중국 조선의 중심지가 됐다. 천주항 근처에서 발굴된 이 배는 1279년 멸망한 송 왕조 때 것이다. 이 배는 200톤의 화물을 나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실크로드의 육로로 수송하려면 700마리의 낙타가 필요하다.
천주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있는 이 비문은 바람의 기도문이라고 불린다. 이건 역시 송왕조 때의 것이다. 모두 700년 이상이 된 현존하는 이들 13개의 비문은 종종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바다 항해의 안전을 기도하는 뜻에서 새겨진 것이다. 각 비문에는 천주항을 오갔던 외국 무역선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송왕조 때 바다로 항해를 떠날 시기가 오면 천주의 정부 관리들은 7일 언덕 기슭에 있는 엔푸스도원으로 가서 대의식을 주관했다. 바람과 파도의 신에게 제물을 바쳤고 중국과 외국 배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기도가 올려졌다. 나중에는 이런 의식이 행해진 날짜와 참석자들의 이름이 위쪽의 절벽에 있는 바람의 기도문비에 기록됐다. 이것은 그러한 의식과 그에 수반됐던 노래와 춤을 다시 재현한 것이다. 중국의 중앙평원에 끊임없는 전쟁이 많은 사람들을 중국 북부에서 천주지방으로 이주하게 했다. 이들은 그들의 종교를 이주 지역에 전파했다. 전통적으로 행운의 상징인 부처의 가슴의 표식은 만번째 표식이라고 불린다. 유명한 카이유안 사원은 686년에 공사가 시작됐다. 이 웅장한 불교 사원에 있는 다샹회당에는 거의 100개나 되는 기둥들과 보석이 박힌 불상들이 있다. 석가래 중에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새인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동상들도 있다. 중앙홀 앞에는 두 개의 탑이 서로 반대쪽에서 마주보고 서 있는데 이들도 역시 송왕조 때의 것이다. 중국의 많은 도시들에 흔히 있는 탑들은 힌두의 푸코다에서 기원한 것으로 푸코다란 힌두어로 신들의 성전이라는 뜻이다. 힌두 푸코다는 높이가 겨우 6m 정도밖에 안 되었고 성스러운 유물이나 부처의 상들을 모시는 사원구실을 했다. 중국 불교도들은 탑의 디자인을 계속 바꿔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형상의 탑들을 만들었다. 송왕조 때 거대한 암석으로 조각한 이 동상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도교 석상 중에 가장 큰 것이다. 먼 지방에서 오는 무역업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들이 천주에 전해졌다. 이 해교 사원은 1009년에 만들어졌다.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원 중 가장 큰 이 사원은 천주 사람들과 아랍 국가들 간의 빈번한 왕래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곳에는 회교의 예언자이자 창시자인 마호멧의 두 사도가 잠들어 있다. 천주의 주된 문화는 전통 중국식이다. 우선 남부 민속극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려온 고전적이고 꾸밈없는 리위엔 민속극이 있다. 또 아주 독특한 덧청 민속극과 진 당황조 때의 음악적 유산으로 묘사되는 낸쿠 미녀도 있다. 군사 고전의 포괄적인 요약은 1000년 전에 천주의 토착민에 의해 집대성됐다. 이것은 응용 군사학에 관한 세계 최초의 책이다. 여기에 화약 제조 방법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나와 있다. 화약은 종이와 인쇄 그리고 자석 나침반과 더불어 세계를 뒤바꿔 놓은 중국의 4대 발명품이다. 900년 전에 또 다른 천주 과학자가 고도로 복잡한 물로 움직이는 천문기구를 발명했다. 저명한 영국 과학자 조셉 니텐 박사는 이 기구가 아마도 후에 유럽에서 발명된 천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 시민들의 얼굴에는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천주는 수세기 동안의 인간의 노력에 대한 기념탑처럼 서 있다. 대상해라고도 알려져 있는 상해시는 양자강이 동진하해로 흘러들어가는 중국의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1,300만 명의 주민들과 200만 명의 임시 거주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일한다. 상해는 중국 최대의 산업도시이자 상업항구도시이며 또한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상해는 슌이라고 알려져 있다. 2300년 전에 상해는 흉슌 혹은 짧게 말해서 슌 왕자의 영토였었다. 상해라는 명칭은 양자강의 두 지류가 여기서 흐르곤 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이 두 지류는 하이강 상류와 또 하나는 하이강 하류이다. 이 지류들이 황푸강으로 합쳐진 지는 이미 오래지만 상해라는 이름은 남았다. (700년) 전에 황다오파라는 여인이 자기 고향 마을에 방적 기술을 소개했다.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은 섬유 산업으로 유명하다. 상해에서는 중국 역사 속에 여러 시기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10세기의 다섯 왕조 시대에부터 청동 동전과 청동 부처를 비롯한 유물들이 최근 성창 마을의 사갑탑 아래에 있는 벽돌 금관에서 발견됐다. 이와는 비교되게 티안마 언덕 위의 송왕조 때의 후주탑은 거의 깨질 것처럼 연약해 보인다. 청왕은 도시를 지켜주는 도교의 신 이름이다. 그러나 상해 청왕사원은 독특하게도 3명의 도시 수호신들을 모시고 있다. 청왕사원은 상해에서 가장 매력 있는 장소 중에 하나다. 수세기 동안 이곳은 작은 상품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었다. 13개의 미로 같은 골목에는 수십 개의 소상점들이 늘어서서 중국 남부의 전통적 시장의 전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아홉 곡의 다리는 가장 멋진 오락 장소이다. 이 다리를 따라가면 지금은 찻집으로 이용되고 있는 호수 가운데에 누각이 나온다. 중국 전역에서 인기 있는 찻집은 친구를 만나거나 사업상의 의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음악을 듣는 장소이다. 상해 부근에 생긴 성장미술학교는 중국의 풍경화에 새로운 스타일을 가져왔다. 명왕조 때 구씨 가문의 여자들은 원명왕조의 그림들의 뛰어난 복사판을 자수로 만들었다. 이러한 독특한 자수 스타일은 이제 상해의 상징처럼 됐다. 시딩 마을의 대나무 조각들 중에는 구멍이 뚫린 조각품들이 있다. 가장 좋은 예들은 명왕조 때 주씨 가족 3대가 만든 작품들이다.
수세기 동안 상해는 중국 해안에 있는 통신과 상업의 중심지였다. 이와 같은 수백 가지의 근사한 물건들의 모습이 한때는 이 항구를 가득 메웠었다. 아편 전쟁 때 상해를 애국 무역에 개방한 결과 이 항구 도시는 무역과 금융의 국제적 중심지로 성장하게 됐다. 애국 전함과 무역선들이 중국의 수많은 물건들이 있는 항구에 섞여 있었다. 그러나 왕조의 지도층과 애국의 압제에 대한 반란과 중국의 민족주의가 커져가면서 상해가 그 중앙 무대가 됐다. 손문 박사는 중국 민주화 혁명의 아버지로 시엔산로에 있는 이 집에서 생활했다. 서양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손문 박사의 중국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관련된 사상은 갈수록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고 그 결과 청왕조에 대항하여 일련의 무장 반란이 일어났다. 이 건물들 안에서 손문 박사는 중국 국민당을 창설했다. 1911년에 청왕조가 무너진 후 그가 중국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중국은 오랫동안의 왕조의 통치하에 있었다. 또 중국은 국내외의 세력들에 의해서 분산되어 있기는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화강암 문과 검게 칠한 문이 두 개 있는 상해 거리의 한 전형적인 집에서 1921년 7월 23일 중국 공산당이 탄생했다. 그러나 경쟁 관계에 있었던 공산당과 국민당의 지도자들과 그 지지 세력들이 각자의 세력을 공고히 노력하는 와중에서도 외부의 위협이 이 두 세력이 서로 협조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 서양식 건물들은 아편 전쟁 후 애국 열강에 넘겨진 조차지들에 있는 어떤 지역의 일부이다. 1919년경에는 일본이 산업이 발달한 만주를 군사적으로 장악했다. 1937년에 일본은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중국 북부와 동부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다. 이 침략은 상해를 대규모로 공습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이루어졌다. 종종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의 낙원이라고 여겨지는 상해는 과거의 비극의 상처와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중국 도시들의 대변자와 같다. 사천 지방의 먼 서쪽에 중경시가 있다. 이 도시는 상해와 특이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경은 진정한 산악도시이다. 양자강과 짤린강이 이곳에서 만나 동쪽으로 흐른다. 이 두 강 사이에 거위목처럼 생긴 반도 위에 중경이 있다. 이곳 지형으로 인해서 이 도시의 12개 이성 마을들은 언덕 꼭대기나 강들을 향해 있는 언덕 기슭을 등진 위치에 있다. 중경은 안개 도시로 불려왔다. 봄, 가을에는 안개 때문에 겨우 몇 미터 앞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경은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1,400만 명의 이곳 주민들은 이 지역 방언을 유창하게 하지만 이들 중 놀랍도록 적은 수의 주민들만이 사천 조상을 가지고 있다. 수세기 전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사천 주민들이 많이 학살되자 당국에서는 후만, 후바이, 광동, 광시 지방으로부터의 이주를 권장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것이 중경으로 많은 외부인들이 이주해온 첫 번째 경우다. 두 번째로 많은 외부인들이 이주해 오게 된 것은 1937년 청일 전쟁이 발발한 후 국민당 정부가 수도를 이곳으로 옮겼을 때이다. 계속 증가하는 인구에 의해서 많은 현대적 건물들이 세워진 반면 바닥이 위로 드리워진 이들 옛 주택들은 시 전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 주택들은 중경시가 아직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등장했다. 공간의 제약과 지형 때문에 관습적인 건축 방식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거주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경사면이나 절벽 옆에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대나무 기둥으로 받쳐서 글자 그대로 공간으로 삐져나온 방들을 만들었다. 이런 집들은 보통 거리와 경사면 사이에 위치하며
건물 앞쪽은 안방이나 가게로 쓰였다. 언덕 꼭대기에 몰려있는 이 주택들은 그림 같은 전경을 이루었다. 이곳 주민들은 수백 년 전에 그들 조상들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인구 과밀 도시의 거리들은 자동차와 보행자들로 가득 차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 도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들은 경사가 급한 지형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직장에 출퇴근하는 단순한 일과가 중경 주민들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형과 기후의 악조건을 극복하는 몇 가지 독특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1944년에 마오 이성이라는 유명한 엔지니어가 이 도시의 고저지대를 연결하는 케이블 선로를 고안해서 만들었다. 이 도시가 강들에 의해 몇몇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도시 주변에 유람선들이 다녔다. 그러나 안개가 짙어지면 유람선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돌아다닐 때 다리나 공중 삭도를 이용해서 건너다녀야 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케이블 삭도가 근사한 탈 것 구실을 했고 안개가 끼지 않을 때는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했다. 중경시가 생긴 것은 근 3000여 년이 됐다. 이 기간 동안 세 왕조가 이 도시를 수도로 정했는데 이는 주로 이곳의 식량이 풍부하고 지형상 전쟁이 나면 수비와 공격이 모두 유리했기 때문이다. 몽고의 기마병들이 13세기에 아시아와 유럽의 광대한 지역을 휩쓸었을 때도 이 도시는 몽고의 공격을 40년 동안이나 막아냈고 심지어는 10만 대군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곳에 존재했었던 왕국 중 하나는 2500년 전의 고대 바왕국이다. 무시무시한 이교도 신들의 석상들은 불교의 부드러운 조각상들과는 크게 다르다. 1357년 홍건족이라고 불렸던 농민 반란군들이 중경시를 공격해서 다샤국을 세웠다. 이보다 더 최근에는 1937년에 일본이 중국 북동부에 군대를 이끌고 침공해 왔을 때 3천만 명이 기차나 배, 마차를 타고 아니면 도보로 이곳으로 대거 이주해 왔다. 그 후 8년 동안 중경은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으며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였다. 이 건물은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마지못해서 국민당과 협력했던 공산당의 중경 사무소였다. 오늘날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이들의 음식 문화일 것이다. 음식 문화에서 이 도시의 3000년 역사와 주민들의 성향을 알 수 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경으로 이주해온 덕분에 이곳 음식은 중국 동부와 북부, 동남부, 남서부의 최고만을 흡수했다. 그 결과 사천 요리가 탄생했는데 이는 아주 특색 있는 복잡한 요리 스타일로 강과 산에 비옥한 경차면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음식 재료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중경 남비찜 요리는 아마도 이 지역 주민들의 불같은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이 뜨거운 요리 안에는 매운 고기와 채소를 섞은 것이 들어있다. 노동자들은 춥고 안개 낀 날에 이 요리를 먹곤 했다. 이들은 남비에 하나 가득 돼지고기와 쇠고기 아니면 닭고기를 넣고 사천고추 한 움큼과 다른 조미료를 넣어 냄새를 없앤다. 요즘에는 여름에 가장 더운 날에도 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남비 옆에 앉아서 땀을 닦으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술 마시기 시합을 하기도 한다. 중경시는 중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의 중심지로 남아있다. 이 문화는 3000년 이상 된 생활 방식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